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홍익대학교 인문논술 수업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인문논술 수업을 개설하면서 대학별로 한 8회차 정도로 다 균등하게 맞춰놨고, 물론 이제 이게 파이널 수업이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이론이나 어떤 배경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지만 대학별로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별도로 나눠줬던 논술 기본책 그 제본 파일을 보면 처음부터 기초부터 심화까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논술을 작성을 하다가 독해를 하다가 답안 작성을 하다가 뭔가 막히고 모르겠다 하면 그거 보면서 참고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일단 홍익대는 그 논술에서 합격하려면 선생님이 그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지만 논술 합격의 가장 큰 키가 뭐라고 했니? 바로 최저라고 했죠. 자, 홍익대는 318 최저가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고 난도가 있고 어느 정도 빡센 편이긴 한데 너희들이 318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홍익대 논술 문제는 그렇게 막 어려운 정도에 속하는 논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해볼만 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너희들이 선생님이 이제 나눠준 그 보내준 파일, 홍익대학교 그 논술 문제 파일 한번 보시면 일단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논제 분석이다. 그러면 논제 분석은 어떻게 하냐? 바로 서술어, 명령어를 기준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홍익대학교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제시문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서 라 사이에 나타난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각각 분석하고, 자, 여기 명령어 어디니? 분석하고 밑줄. 자, 그리고 이를 토대로 라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시오. 대처 방안 제시 밑줄. 그러면 여기서 요구한 거는 일단 가를 바탕으로 하네요. 그렇다 얘기는 이게 기준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독해를 해야 될까? 바로 그 우리가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나다라 나와 있다고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시간 부족합니다. 우리는 효율적으로 지문을 읽어야 돼요. 그러려면 문제에 언급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준 제시문을 파악을 해서 그 기준 제시문을 바탕으로 나머지 지문을 읽는 게 올바른 독해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뭐부터 읽어야 될까? 가부터 읽어야 되겠죠. 이거 독해를 먼저 해줍니다. 자, 그리고 가를 바탕으로 근데 보니까 지금 나부터 라에 나타난 문화 변동 요인과 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어차피 순서대로 읽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와요. 자, 나부터 라까지 제시문에는 두 가지가 나온대. 자, 첫 번째가 뭐야? 문화, 변동. 자, 문화 변동의 요인. 그리고 문화 변동 양상. 이게 첫 번째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각각 분석을 하래요. 가를 바탕으로. 자, 이거 분석하는 거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자, 이를 토대로 라가 제시하는 문제. 그러면 이 라가 겹치네?
그럼 라가 제시하는 문제. 라가 문제가 있나 봐. 이 문제를 대처 방안을 쓰래요. 대처 방안.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그 너희들하고 지금까지 논술 연습을 하면서 항상 뭐라고 얘기했니? 자, 대처 방안 나오는 문제 어떻게 접근해라? 자, 대처 방안이 나오는 문제 어떻게 접근해라? 문헌기축으로. 문, 원, 기, 추, 구. 그럼 문 뭐야? 문제 상황. 원, 원인 분석. 기, 기존의 해법. 추, 추상적 방안. 자, 그리고 구, 구체적 방안. 근데 기존 해법은 없으면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선생님 얘기했죠. 자, 그래서 너희들은 요거는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뭐? 문헌기축. 해결 방안은 뭐다? 문헌기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가 좀 더러우니까 그냥 글자만 쓸게요. 이거는 마법의 공식이에요. 자, 너희들이 시험 보러 갈 때 항상 요거는 기억해. 자, 논술 마법의 공식. 자, 논술 마법의 공식. 자, 첫 번째. 독해를 할 때는 반복되는 말을 찾는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글은 주장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PQ법으로. 자,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근거와 주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글을 읽다가 그 해마다 그 논술에서 출제하는 제시문들이 항상 쉬운 것만도 아니고 항상 어려운 것만도 아니야. 작년 기출은 쉬웠는데 올해 기출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올해 시험이 어렵게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독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생각 딱 들면 바로 요거 써먹으세요. PQ법. 자, 항상 모든 글은 주장이 나옵니다. 그럼 주장은 보통 어디에 나오니? 주장은 바로 뒤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 글이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뒤쪽으로 보세요. 제일 먼저 뒤쪽으로 보면 요게 나올 거야. 따라서. 요게 이제 결론 제시였어. 결론 제시어가 나오면 그 뒤는 반드시 주장이다. 그래서 주장을 찾는다. 그리고 그 주장을 뭐와 연결시킨다? 바로 원인과 연결시킨다. 그래서 PQ법으로 독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은 문헌기축. 자, 그래서 문헌기축, 문제 상황, 원인 분석, 기존의 해법, 추상적인 해결 방안, 구체적인 방법. 이렇게 문헌기축.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도 얘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너희들이 글을 쓸 때, 이거는 글 쓸 때, 답안 작성할 때, 답안 작성할 때도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냐? 자, 너희들이 답안 쓸 때 어떤 강사들은 뭐 3단 논법
해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건 너무 진부합니다. 그리고 이 요즘 논술 답안은 이 3단 논법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3단 논법으로 쓰려고 하면 너희들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지,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것 자체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논술은 어떻게 써라? 자, 주, 이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주는 뭐야? 주장. 주장. 그리고 이는 이유. 근거겠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논술을 답안 작성할 때는 항상 두 갈식으로 쓰는 게 좋아요. 두 갈식. 그리고 결론 면접. 너희들 생각해봐. 너희들 이제 원서 다 지원했으니까 경쟁률 대충 나오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경쟁률 적은 데는 뭐 25대 1에서 뭐 35대 1도 되지만 많은 데는 막 뭐 165대 1, 막 200대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 많은 200대 1 경쟁률을 육박하는 그런 많은 답안지를 교수님들이 어떻게 볼까 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핵심 키워드로 서론 읽고 앞에 주장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몇 줄 읽고 땡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핵심적인 게 들어가서 그러면 정답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의 주장을 어디서부터 어필을 해야 돼? 바로 첫 문장부터. 첫 문장부터 두 갈식으로 결론 먼저 쓰면서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장을 쓰세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답안 작성의 공식이에요. 자, 주장을 먼저 쓰고 이유와 근거를 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공식에 해당되는 글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글은 이 공식 안에서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유를 썼어, 근거를 썼어, 그 다음에 근데 아닐 수도 있다. 반론. 자, 그 다음에 반론을 쓰면 이거를 또 까야지. 그러니까 재반박. 했으니까 벌써 여기서 보면 단위가 많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장 까먹습니다. 왜냐면 그 교수님들, 대학교 교수님들은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노인공역 하셔야 돼.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게 바로 재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했어. 자,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한다? 주의반제지. 주장, 이유, 반론, 재반박, 재주장. 항상 요 형식으로 써야 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다섯 가지 공식은 논술, 마법 같은 논술 공식, 필승 공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대학을 준비하든 간에, 선생님 지금 이제 홍익대 수업을 하지만 어떤 대학을 준비하든 간에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개념을 탑재를 하고 그러면서 적용을 하면서 독해를 하고 글을 쓰시길 바래요. 자, 그래야 너희들이 남들보다 앞서가는 글쓰기를 쓸 수 있고 앞서가는 독해를 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논리 구조만 잘 짜면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올해 반드시 인문논술로 성공을 한다고 하려면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문제는 중요한 게 너무 나이스한 문제죠. 왜냐면 이미 너희들이 무엇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찾으래? 문화 변동 요인과 양상을 찾으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라의 문제는 대처 방안을 제시해. 일단 그럼 우리 여기부터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이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가. 자,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면 절대 인문논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자, 칼을 보면 자, 인간 생활 양식의 총체인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되어 변화한다. 한 사회 문화가 새로운 요소의 등장에 영향을 받아 변하는 현상을 문화 변동이라 한다. 아, 문화 변동 네모 쳐볼까요? 여기 얘기한 거 고래로 나왔죠? 자, 그러면 문화 변동을 일으키는 사회적 요인은 우리 뭐 찾으라고 했어? 변동 요인과 양상을 분석하라고 했죠. 그럼 요인과 양상을 찾아야 되겠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 사회 내적 요인은 내적 요인 또 뭐라니? 아, 여기에 가에서는 뭐 얘기하는 거야? 문화 변동의 요인을 얘기를 하는데 이 요인은 둘로 쪼개집니다. 자, 하나는 내적 요인, 내적 요인. 두 번째는 외적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내적 요인은 뭐냐? 자, 내적 요인은 자, 발명과 발견. 아, 내적 요인은 발명과 발견이구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쭉 보면 자, 사회 외적 요인으로는 자, 외적 요인 동그라미. 외적 요인 동그라미. 자, 외적 요인은 뭐가 있다? 바로 문화 전파가 있다. 문화 전파. 그러면 일단 가에서 얘기하는 문화 변동 요인은 요건데 그러면 나에서 라까지 4개 지문인데 그 4개 지문이 어떤 거는 내적 요인, 어떤 거는 외적 요인 요렇게 연결이 되건데 그죠? 요렇게 연결이 되겠네.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미리 생각을 하면서 독해를 하면 훨씬 더 그 다음 문단이 이해가 편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봐봐. 뭐라고 되면 발명, 발견 또는 전파를 통해 문화 변동이 일어나면 그 결과 또 뭐라? 문화 변동이 문화 변동이 일어난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자, 사람들의 삶이 한층 풍요로워지기도 했지만 부작용도 있다. 이 결과는 지금 둘로 쪼개집니다. 풍요로워지기도 했지만 부작용도 있다. 그럼 긍정과 부정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우선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 요소가 등장했을 때 이를 받아들여 기존 문화를 대체하려는 집단과 기존 문화를 유지하려는 집단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갈등 밑줄 쳐보세요. 그럼 부정적인 요소 첫 번째 갈등. 자, 두 번째. 또한 1+1. 자, 외래 문화가 문화 변동을 주도하는 경우에 고유 문화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훼손되어 사람들이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정체성 혼란 밑줄. 이 정체성 혼란도 부작용의 결과에 해당이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한편 급격한 문화 변동으로 전통 규범과 가치관이 무너졌으니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아 개인과 사회의 혼란을 겪는 아노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아노미 현상 밑줄. 자, 아노미 현상. 자, 나타날 수 있대요. 자, 그러면서 대개 의식주, 기술 같은 물질 문화는 빠르게 변하지만 제도, 규범, 가치관 같은 비물질 문화, 사회적인 변화가 느리다. 그래서 비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조화 문제 밑줄. 그거를 뭐라고 한다? 문화 지체라고 한다. 문화 지체 내용. 그러면 마지막은 부조화 문제. 자, 요거를 우리가 문화 지체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문화 지체라는 건 뭐냐? 문화 지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빈칸이니까 여기로 활용해서 얘기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잖아. 자 여기는 쭉 올라갑니다. 기술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기술은 급격하게 변화해. 근데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제도적인 그리고 어떤 가치관적인 이런 것들은 변화가 느리다는 거죠. 그럼 여기 사이에 뭐가 생겨? 요 사이 간격 공간이 생기죠. 이렇게 공간이 생긴 요거를 우리가 부조화 문제 문화지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 그럼 우리 가는 다 읽었습니다. 이제 나부터 읽어보면 되겠네요. 나 여기 그 가가 하나 더 있군요. 더 있네. 여기 선생님 못 봤네. 자, 나 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문화 변동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처하려면 그러면 여기서 뭐 대처 방법? 이 문제, 이 부정적인 문제에 대처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 이겁니다. 자, 대처에다 동그라미. 자, 다양한 문화 요소의 특징과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 요소 간 조화와 공존. 조화와 공존 밑줄. 대처를 하려면 조화와 공존을 해야 된다. 조화와 공존. 자, 그리고 더불어 문화 변동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밑줄 슬래시. 자 그것에 대해 성찰하면서 바람직한 문화 변동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성찰 밑줄 모색 밑줄. 그래서 뭐야? 성찰해서 모색을 해야 돼. 그죠? 요게 이제 대처 방안. 자,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나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나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여기서 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뭘 찾아야 돼? 요인과 양상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표를 먼저 만드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요인. 여기가 양상. 그러면 나에서는 어떤 요인과 어떤 양상이 보이고 있냐 이거를 여기다 채우면 돼요. 자 한번 읽어가면서 쳐볼까요? 오늘날 파란색은 유럽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채이다. 파란색은 유럽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채래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자연에 널리 퍼져 있는 색임에도 파란색은 서양에서 오랫동안 사회, 정치, 문화, 예술 영역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색이었다. 그럼 뭐야? 과거에는 파란색이 중요하지 않는 색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가장 선호하는 색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색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뭐에 대해서? 파란색에 대해서. 파란색의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자 고대 그리스 로마인에게 파란색은 무지개에 없는 색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의 경우 켈트족이나 게르만족 같은 미개인과 야만인의 색 또는 경계해야 할 색이었다. 자 붉은색, 흰색, 검은색의 3색 체계를 색의 근본으로 이해한 그리스 로마인들은 장례식 외에는 파란색 옷을 입지 않았다. 파란색은 상을 당한 암시이자 죽음을 연상시켰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파란색은 어떤 상을 당한 죽음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파란색을 선호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가장 선호한 색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선생님도 참 파란색 많이 좋아하는데 선생님 예전에 대학생 때는 정말 연색을 되게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가수 아이유를 좋아하거든. 근데 그 아이유가 노래 낸 것 중에 애쉬블루로 염색한 어떤 프로필에 찍은 앨범이 하나 있어요. 그게 너무 예쁜 거야. 아이유 모든 남자들의 어떤 우상이자 워너비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유의 그 머리색을 따라해 보려고 애쉬블루 색으로 염색했습니다. 근데 이 애쉬블루 색이 잘 들으려면 탈색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탈색만 한 3-4번 한 것 같아. 그래서 돈이 많이 들더라고. 탈색비만 많이 들더라고. 근데 이 애쉬블루가 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중요한 게 이 색이 금방 빠져요. 그래서 비싼 돈 들어서 했는데 색이 엄청 막 머리 감을 때마다 색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미용실 가서 계속 관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 색깔로 다시 돌아왔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야? 이 파란색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근데 봐봐. 그 다음 단락을 보면 파란색이 유럽에서 선호되기 시작한 것은 12세기경부터인데 부정적인 의미를 지녔던 고대의 파란색은 이제 귀족의 색,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변화했대요. 자, 이 중에 중세 기독교의 성화와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중세 기독교의 성화 밑줄 쳐봐. 그러면 이 파란색이 과거에는 어떤 좋지 않은 색으로 인식됐다가 현재 가장 선호하는 색으로 인식이 되는 그 양상이 보인 게 뭐 때문이다? 바로 종교 때문이라는 거죠. 종교죠. 중세 기독교 성화 때문에. 자, 그래서 10세기부터 성화 속 파란색은 시인의 현현이 빛으로 부각되었으며 12세기에 이르러서는 성당 스테인드 글라스의 파란색이 그 바통을 이어갔다. 자, 성스러운 빛이 발하는 생유리의 파란색은 하늘과 빛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형성했다. 동시에 생유리의 파란색은 쉽게 변질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색 또는 경험한 적이 없는 아름답게 빛나는 신성한 색으로 새롭게 인식되게 됐다. 여기 밑줄. 새롭게 인식 밑줄. 자, 그래서 파란색을 선호하는 색상으로 바뀐 거래. 자, 이 과정에서 성화 속의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의복이 어두운 톤의 파란색에서 밝은 톤의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또한이 나오는 거야. 1+1이죠. 그러면 양상이 하나 더 나온다. 종교적인 거 말고. 자, 당시 지배적이었던 마리아에 대한 열렬한 숭배까지 더해져 파란색 가장 아름다운 색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쳐 모든 색 중 최고의 색으로 왕과 귀족들의 사회적 권력을 상징하는 색이 되었다. 나아가 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문화예술 분야 동그라미 파란색의 미적 가치가 확연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양상은 뭐예요? 문화예술에서도 문화예술에서도 예술 분야에서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라고? 미적 가치가 확연히 달라졌대요. 미적 가치가 확연히 달라졌다. 자, 그래서 13세기 염색업자들이 아름다운 청색 연료를 생산해 낼 수 있게 되면서 파란색의 인기 상승에 공헌했다. 이러한 일련의 파란색의 가치 상승은 세계 서열을 새롭게 편성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다음 어떤 미적 가치의 어떤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것도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인을 써야 되는데 이 요인 뭐예요? 바로 두 가지 요인 있죠? 바로 내적 요인이죠. 내적 요인. 내적 요인 어떤 내적 요인? 발명과 발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칸을 좀 좁게 했네. 자, 그럼 이 발명은 뭐에 대한 발명? 바로 염료. 염색할 때 염료. 염료에 대한 발명. 자, 그럼 발견은 뭐에 대한 발견? 바로 파란색 의미에 대한 발견. 파란색 의미에 대한 발견.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내적 요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달을 볼까요? 단어 역시 마찬가지. 두 가지를 쪼개서 양상과 요인과 양상으로 이렇게 토를 만들어 봅시다. 자, 달을 보면요. 1066년 프랑스 북부의 노르망디 공국이 영국을 침략하여. 자, 여기 밑줄 쳐봐. 사건 나왔네. 프랑스 북부의 노르망디 공국이 영국을 침략하여 정복한 사건 밑줄. 를 노르만 정복이라고 한다. 자, 노르만 정복 지구, 노르만 정복 동그라미. 영국의 지배층은 노르망디 출신 귀족들로 채워졌다. 당연하겠지. 당연히 침략을 했으면 그 침략국이 피지배 국가한테 자기네 출신 사람들로 모든 관직들을 채우겠죠. 우리나라도 일본이 그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시절에 그 주요 관직들 공직들은 다 누구였어요? 일본인이었어.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일본인, 관공서도 일본인. 어쩌다가 조선인 한두 명.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프랑스 노르망디 공국이 영국을 침략을 하면서 영국에 있는 주요 공직, 중요한 자리들은 다 프랑스 사람들로 채워졌다 이거야. 지배층들로. 자, 그래서 이들은 영국의 프랑스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고, 자, 프랑스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고 밑줄. 그럼 뭐예요? 딱 봐도 뭐가 있니? 외적 요인 아닐까? 문화 전파겠지. 문화 전파겠지. 자, 그리고 영국 상류층의 주류 언어가 되었다. 뭐가? 프랑스어가. 그죠? 반면 역상평. 자, 영국인이 쓰던 영어는 보편적 지위를 잃고 하류층 서민들의 비주류 일상어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 영어와 프랑스어가 이렇게 같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떤 그 프랑스가 영국을 침략하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어떤 공직은 프랑스 사람들로 채워졌고 언어도 주류 언어, 상류층의 언어는 프랑스어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상류층 사람들이 다 프랑스어 배웠다. 그럼 영어는 서민층의 언어, 하류층의 언어가 되었다. 언어로 전락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야 상류층 사회로의 진출을 꿈꾸는 사람들은 다 프랑스어 배웠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도 프랑스어로 사용되었다. 노르만 정복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프랑스어 어휘가 영어에 유입되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살아있는 가축 명칭은 고대 영어에서부터 내려온 토착어로 계속 쓴 반면 요리용 고기와 그 조리법은 프랑스어로 차용됩니다. 자, 이는 토착 영국인은 가축을 기르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르만 귀족들은 그 고기를 요리로 즐겼던 생활 문화적인 계층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 당시 영국은 프랑스어와 영어의 기능이 위계적인 상태로 공존하는 양층어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자, 여기 밑줄 쳐볼까요?
프랑스어와 영어의 기능이 위계적인 상태로 공존하는 양측어 사회 밑줄. 아, 그러니까 이 프랑스어와 영어가 어떤 모습을 보였다? 양측어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둘은 어떤 기능? 위계적 기능을 가졌다. 위계적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보면 위계적 기능인데 이 위계적 기능이 이렇게 잘 보면 둘로 나누죠. 어떻게? 상류층, 상층어, 그리고 하층어. 자, 그럼 보통 상층어는 어떤 언어? 바로 프랑스. 상층어는 프랑스어로 쓴다. 프랑스어. 그리고 하층어가 뭐? 영어. 이렇게. 그럼 일단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어떤 그 영어와 프랑스어 양층어 현상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 보면 부정적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자 여기서가 그 다음 달로 보면 자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만 개 영어 단어의 어원을 조사해본 결과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프랑스어 차용어이고 이 중 절반 정도가 노르만 정복 이후 400년에 걸쳐 들어갑니다. 현대 영어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언어보다 더 풍부한 어휘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 시기에 일어난 급격한 어휘 증가가 이러한 풍부함의 싹을 틔웠다고 할 수 있다. 자, 여기 밑줄 쳐볼까요? 자, 급격한 어휘 증가가 이러한 풍부함의 싹을 틔웠다라고 볼 수 튀었다. 여기 밑줄 쳐주세요. 아,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바로 어휘의 풍요로움. 어휘의 풍요로움.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부정적인데 여기는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나를 읽었을 때는 긍정적인 내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양상을 알았어.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요인은 뭘까? 요인 찾아라. 뭐야? 바로 외적 요인이죠. 외적 요인. 어떻게? 문화적. 프랑스 정기에 프랑스가 영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라를 봅시다. 라. 자, 그럼 라도 뭐야? 똑같겠죠? 야, 지금 구조가 똑같잖아. 그러면 얘도 라도 똑같겠죠? 어떻게? 자, 요인과 양상을 나눠주겠죠. 요인과 양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동이 유연한 사회성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폭넓은 사회 경험이 필요하다. 자, 폭넓은 사회 경험 밑줄 쳐볼까요? 아동이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폭넓은 사회 경험이 필요하대요. 자,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너무 많이 제공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문제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야? 아, 디지털 기기. 그죠?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가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야. 자, 디지털 세계 화면 기반 경험은 현실 세계 경험에 너무 현실 세계 경험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아, 여기 밑줄 쳐볼까요? 자, 디지털 세계의 화면 기반 경험은 현실 세계 경험에 대한 관심을 감소 밑줄. 아,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디지털 세계 경험
경험이 증가하면 뭐야? 현실 세계 경험이 감소한다. 현실 세계 경험이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과연 온라인 게임이 친구들과 직접 어울려 노는 것만큼 사회성을 발달해 좋을까? 질문 던지고 있네요. 과연 온라인 게임이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줄까? 자, 그래서 1970년대 아케이드 비디오 게임이 등장한 이후 1990년대에는 인터넷과 3D 그래픽 기술이 발전하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처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참여하는 플레이어 온라인 게임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뭐 2000년대에는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빨라지고 저렴해지고 개인적인 것으로 변해갔다. 인터넷에 연결된 게임 콘솔은 청소년이 방 안에 홀로 틀어박혀 전 세계 각지의 낯선 사람들과 조합을 바꿔가며 장시간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자, 비디오 게임을 하던 시절에는 게임 상대가 친구나 형제였고 바로 옆에 앉아 흥분과 농담과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게임을 했다. 그러나 역상. 자, 그 다음을 주목해 보세요. 자, 청소년이 자기 소유의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연결된 게임 콘솔을 갖게 되자 제한이 없어졌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대. 자, 그러면서 아동과 청소년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로 이루어진 안정적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잘 성장한다. 자, 근데 특히 친구들과 모험을 동반하는 신체 놀이와 함께하는 동안 서로 협력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연습을 한다. 반면 자, 현실 세계 장점을 디지털 세계의 경험으로 대체하면 사회적 연결은 넓어지지만 사회적 경험은 얕아질 수 있다. 자, 여기 밑줄 쳐볼까요? 자, 현실 세계 경험을 디지털 세계 경험으로 대체하면 사회적 연결은 넓어지지만 사회적 경험은 얕아진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디지털 세계 경험이 늘어나면 현실 세계 경험은 줄어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된다 이거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 자, 사회성이 결여돼요. 사회성 발달에 저해가 옵니다. 사회성 발달에 저해가 와요. 그럼 이 사회성 발달에 저해가 되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일단 장점이 있죠. 자, 이 디지털 세계 경험의 장점. 자, 디지털 세계 경험의 장점은 뭐예요? 자, 사회적 연결이 넓어져요. 사회적 연결이 넓어집니다. 자, 근데 단점도 있죠. 어떤 단점입니까? 자, 사회적 경험이 얕아져요. 사회적 경험이 얕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디지털 세계의 경험이 증가하는 어떤 그런 양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요인, 어떤 요인일까? 어떤 요인? 바로 내적 요인이겠죠. 어떤 거? 발명. 뭐에 대한 발명?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발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부터 라까지의 문화 변동 요인과 양상 분석이요. 요거 써주면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일단 자 답안을 쓸 때는 가에 대한 요약을 첫 번째로 써주고 두 번째는 요거 양상 분석 요인과 양상 분석 요거를 두 번째로 써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 이제 대처 방안을 써야 되는데 자 대처 방안은 어떻게 쓰라고 했죠? 문헌 기축으로 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처 방안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근데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이 개인적인 것만 있니?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으로만 다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우리가 대처 방식을 쓸 때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양가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야? 개인적 대처 방식. 개인적.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제도적, 사회적. 제도적 이렇게 사회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적.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찰적인 거는 자 첫 번째 개인적인 거는 뭐가 있냐? 이 디지털 세계 경험이 있잖아. 자, 라에 대한 경험, 라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자, 이 디지털 세계에 대한 경험에 대한 개인적 성찰을 해야 된다 이거죠. 요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개인적 성찰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뭐야?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성찰과 모색.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라 문제에 대해서 이 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보면요. 대처 방안을 보면 이 제도적 사회적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 일단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문화 여기 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문화 변동으로 생겨난 문제를 대처하려면 대처 방안 여기서 힌트를 약간 준 거야. 대처하려면 뭐 해야 된다? 조화와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뭐야? 조화와 공존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조화와 공존은 누가 하는 거야? 바로 어떤 학교나 국가가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추상적인 해결 방안이에요. 추상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요런 방안이 있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써야 돼? 구체적 해결 방안 써야죠. 자, 구체적 해결 방안. 자, 그러면 이 성찰과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게임 그만하자. 그만할 수 없지. 선생님도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을 그만하기보다는 게임 시간을 줄이자. 인터넷 사용을 줄이자. 이런 어떤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또 있을까? 어떤 교육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그러면서 이제 그 디지털 세계 경험에 대한 성찰과 모색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제도적 측면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자, 뭐예요? 현실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 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 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뭐하자?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또는 공급 이런 것들을
학교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자, 이거 쓰면 돼요. 요게 바로 네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 그래서 우리 어떻게 그럼 우리 답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첫 번째 가에 대한 요약. 가의 문화 변동 원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내적 요인 발견과 발견. 외적 요인 누모나 정파. 근데 요거로 인한 결과는 갈등, 정체성 혼란, 아노미 현상, 부조화 문제, 문화 지체와 같은 문제가 생겨 부작용,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조화와 공조, 그리고 성찰과 모색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성찰과 모색을 나중에 대처 방안할 때 개인적인 거는 성찰과 모색, 그리고 제도적인 거는 조화와 공조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쓰고 가에 대한 내용을 쓰고 라에 대한 요인과 양상으로 분석한 거 이렇게 쫙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라 문제가 뭐야? 디지털 세계 경험이 높아지면 현실 세계 경험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사회성 발달이 저해된다. 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문헌 기축으로. 자, 추상적인 해결 방안, 구체적인 해결 방안.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요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되겠죠. 얘가 구체적 해결 방안.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들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가에서 얘기했던 대처 방안 두 가지, 성찰과 모색, 조화와 공조. 그러면 개인적인 거는 성찰과 모색. 그리고 제도적인 거로는 조화와 공조. 누가? 학교와 국가에서. 이러한 추상적인 해결 방안을 쓰고, 그럼 요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뭐냐? 개인적인 해결 방안, 성찰과 모색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캠페인과 교육. 그리고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회적 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증진해주는 프로그램 개발과 공급. 이런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이 1번 문제는 완벽하게 맞점 100점 받을 수 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국어 점수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 정도 글의 독해와 사고력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국어 성적이 그렇게 막 좋진 않더라도 우리가 그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 지문을 보고 그 지문들 간의 어떤 연결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요런 어떤 연결성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성들을 잘 찾아서 잘 엮어서 하나의 글로 완성시키는 것, 이게 이제 홍익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니까 하나, 둘, 셋으로 선생님 쪼갰으니까 이거는 자, 여기 보면 몇 자 쓰라고 했니? 자, 8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맥시멈 900자까지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가에 대한 내용 300자, 나부터 라까지 문화 변동 요인과 요인과 양상 분석 300자, 그리고 라의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300자, 300, 300, 300 이렇게 딱 구성하면 깔끔하게 900자가 딱 떨어지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계속 너희들과 기출문제 풀어보고 참석을 해주고 그러는 어떤 반복적인 훈련 연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전혀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바로 그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개요를 딱 짤 수 있고 이런 어떤 연결고리와 사고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까지 홍익대가 10월에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 보기 전까지 100%의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습을 앞으로 계속 하실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필요한 사람들은 사진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문제 2는
자, 문제있는 마의 설명을 바탕으로, 여기는 기준이 마네. 마의 설명을 바탕으로 바에서 아에 나타난 무역학계의 긍정적인 영향 및 부정적인 영향을 서술하고, 마를 바탕으로 바부터 아에 나타난 무역학계의 긍정적 영향 그리고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서술을 하네요. 서술을 하고, 자,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비교보자. 요거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 그러면 이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대응 방안들을 비교 분석하래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일단 말을 잘 읽어야 되겠지? 자, 말을 읽어보면, 자, 각 국가는 기후, 토양, 지형 등 자연 조건이 다르고 자원,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질과 양도 차이가 나므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만들더라도 생산비가 서로 다르다. 자, 그러므로 생산 조건에 따라 상품을 특화하여 상호 교환하는 것이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다. 자, 여기 밑줄. 자, 상품을 특화하여 상호 교환하는 것이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래. 이 밑줄.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자, 국제 무역에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국가 간 교역 증가로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자, 가격이 하락하면, 자, 더 낮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더 낮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자, 뭐가 있냐면, 국내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자, 여기 밑줄 쳐볼까? 국내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그럼 뭐야? 국내 경제 활성화 바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 창출. 자, 그 다음에 교통수단과 정보통신 기술을 발전하면서 국가 간 교역품은, 자, 교역품 밑줄, 자, 재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 그러니까 뭐야? 재화 서비스는 기본이고 노동 및 자본 등 생산 요소로 확대되고 있다. 자, 여기 밑줄 쳐볼까? 노동 및 자본 등으로 노동 및 자본 등 생산 요소로 확대 밑줄.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교역 대상이 재화 서비스는 기본이고 재화와 서비스는 기본이고 뭐까지 확대되었다? 노동, 자본이 생산 요소로 확대. 노동과 자본이 생산 요소로 확대되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아, 이게 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역삼각형 해볼까요? 역접점 숫자 나왔네. 그럼 뭐야? 그럼 우리가 너희들 여기 봤을 때 요 내용은 다 뭐 같니? 좀 긍정적인 내용 같지 않아? 근데 여기서 하지만 나왔어. but가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논술 시험을 볼 때 제시문을 읽을 때도 제시문이 그냥 막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정해진 구조 안에서 너희들이 논리적인 구조로 지문을 독해를 하면 얼마든지 어려운 지문도 다 독해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딱 얼마나 심플해. 긍정 얘기했다가 but 나오니까 부정 얘기할 거다. 그럼 부작용에는 뭐가 있냐?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뭐래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래요. 그럼 부정적인 부분,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이거잖아. 자, 그러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은 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일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 여기 밑줄처럼 부정적인 거 하나 나왔네. 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일부 산업에 부정적 영향 밑줄. 아, 그럼 부정적인 건 뭐야? 첫 번째,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저 뭐라고 돼 있냐? 특히 무역의 비중이 높은 상대 국가의 경제 상황과 정책에 따라 국내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나아가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일자리를 위협받고. 자, 여기 밑줄 쳐볼까? 자,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일자리 위협 밑줄. 자, 그리고 심지어 실직까지 이루어졌어. 실직 밑줄. 아, 그러니까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에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그래서 실직까지 이어질 수 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실직까지 이어질 수 있대요. 자, 그러면서 확대된 국제무역은 경제 부분 외에도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 및 민간의 경제 주체들은 이러한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다. 자, 무슨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작용, 문제점이 있잖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자, 여기 뭐라고 했어? 정부 및 민간의 경제 주체들 밑줄. 아, 그러니까 정부나 민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이 대응 방안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부터 앞까지 지문을 읽어보면 나올 거야. 그럼 거기서 얘네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찾아서 그 대응 방안을 비교해주면 됩니다. 비교하고 분석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 읽었으니까 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 내용 어렵지 않다. 너희들이 자신감 가져. 자, 그러면 이 다를 우리가 분석할 때 글을 읽을 때는 항상 뭐를 떠올리면서 글을 읽어야 돼? 요거 여기서 뭐라고 했어? 다부터 아까지는 무역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항상 이 구분을 딱 짓는 거야. 자, 얘는 긍정적인 거, 얘는 부정적인 거. 이런 식으로. 아까 요인하고 양상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바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유학생. 아, 얘는 유학생이네. 유학생. 자, 유학생 유치 동그라미. 자, 노력이 기울였다. 자, 2024년 현재 유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육사업. 자, 교육사업 밑줄. 교육사업은 연간 원화 약 26조 원의 규모로 A국에서 광업, 관광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산업으로 성장했대. 자, 여기 밑줄 쳐볼까? 광업, 관광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산업으로 성장 밑줄. 자, 그래서 자, 코로나 팬데믹 이전 A국을 찾는 해외 유학생들은 연간 70만 명에 육박하는데, 자, 대다수의 나라는 인도, 중국, 한국, 태국 등에서 온 학생들이래요. 근데 졸업 후 이들은 A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고 불법 체류자로 남는 경우도 있다. 그럼 뭐야? 이 부정적인 영향. 이 무역 학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첫 번째 뭐야? 아, 불법 체류. 불법 체류자가 되네요. 불법 체류자. 자, 그럼 여기 봐봐. 그리고 또한 팬데믹 이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심해져. 자, 인종차별 밑줄. 유학생들 노린 집단 폭행 사건이 현저히 증가했다. 아, 그럼 두 번째 뭐? 인종차별.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래서 이에 중국과 인도 정부는 자국민에게 해외로 유학할 경우 A국을 피할 것을 공고했다. 한편 A국은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는 유학생들로 인한 높은 수요로 2023년 한 해에만 임대료가 15% 이상 폭등했다. 자, 여기 밑줄 쳐봐. 임대료가 15% 이상 폭등했다? 아, 임대료 폭등. 임대료 15% 이상 폭등.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인종차별은 뭐 예를 들면 뭐 사회적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사회적 갈등. 이렇게 봅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어떤 문제? 요 문제들, 세 가지 문제들, 문제 동그라미. 심각해지다. A국 정부는 2025년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을 대폭 감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아, 그러니까 요 문제들에 의한 어떤 해결책, 해결 방안이 뭐예요? 대응 방안. 첫 번째, 비자 감축. 뭐야? 비자 발급 축소. 비자 발급 축소.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어? 또한 비자 수수료를 약 3만 원에서 약 152만 원 인상. 아, 여기 밑줄 쳐볼까? 비자 수수료를 63만 원에서 152만 원 인상. 아, 비자 수수료 인상.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A국 대학교들은 유학생 숫자가 감소하면 대학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유학생 제한 조치로 인해 2025년 A국 경제 규모는 자, 31조 원이 31조 원이 아니야. 3.1조 원이 감소할 것이며, 자, 여기 밑줄 쳐볼까? A국 경제 규모는 3.1조 원이 감소 밑줄. 그래서 고등교육기관에서 종사하는 22,000명의 일자리를 잃을 것을 예측된다. 여기 밑줄 쳐봐. 22,000명의 일자리 잃을 것 예측. 아, 그러면 뭐야? 만약에 얘네들이 비자 발급을 축소하고 비자 수수료를 인상해서 이 A국에 유학을 가지 말라고 제한을 걸었어.
리미트를 걸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렇게 제한을 걸어 놓으니까 뭐야? 경제 규모도 감소하고 그리고 일자리도 이래. 그러면 유학생이 있었을 때는 어땠던 거야? 유학생이 있었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는 뭐야? 국내 총생산 증대. 경제 규모의 증대. 그리고 뭐예요? 고용 창출이겠죠. 유학생이 제한이 걸리면서 일자리가 잃었으니까 유학생이 있을 때에는 고용이 늘었다는 얘기겠죠. 고용 창출. 그리고 경제 규모의 증대라는 게 있었겠죠. 이게 긍정적인 요소였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를 봅시다. 4. 자, 이번에 4. 4는 여기 한번 해볼까. 자, 얘도 마찬가지고. 긍정과 부정. 나눠봅시다. 자, 이 4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얘는, 인력을 해외로 파견하는 정책. 뭐야? 인력 파견이구나. 인력 파견. 인력 파견 문제야. 자, 그럼 봐봐요. 해외로 파견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졌는데 그 결과 2017년 약 230만 명의 미국 이주 노동자들이 전 세계 218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매년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은 미국 국내 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한다. 자, 이주 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다. 자, 그러니까 뭐야?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돈을 보내는 게 전체 GDP의 10%나 차지. 그럼 많이 보내네 지금, 그죠? 자, 그러면서 이주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 여성인데 매년 17만 2천 명의 미국 여성들은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 수준 있죠. 그럼 뭐야? 고급 인력이네. 고급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생계 부양을 위해 홀로 해외로 이주한다 믿죠. 어느 정도 여기 나라가 도대체 어딜까? 모르겠네. 얼마나 살기 힘들면 고급 인력이 그 의사나 간호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해외로 이주할까? 그죠? 그래서 B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나 의사로 일했던 전문직 여성들도 북미, 서유럽, 중동 국가에서 가사도우미나 봉으로 일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대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일단 고급 인력이 B국의 고급 인력이 뭐예요? 해외로 유출된다. 해외 유출이 부정적인 영향이겠지. 인력 파견의 부정적인 영향. 그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됐어? 자, 가사도우미 이로 인해 미국 여성들의 취업 기회나 보수 등은 그들이 보유한 기술이나 능력에 비해 현저히 저하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가사도우미와 같은 직업의 특성은 근무지가 사적 공간인 가정이라는 점이다. 자, 그 때문에 노동 착취, 밑줄 피고용자를 상대로 한 학대가 발생하기 쉽고 밑줄 신고가 용이하지 않다. 즉 뭐야? 여기서 두 번째는 노동 착취. 자, 그리고 인권 침해. 요런 문제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요거죠. 그래서
자, 가사도우미가 외국인이며 비자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보호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가사 또는 육아 도우미로 일하는 미국 이주 노동자의 상당수가 고용주로부터 학대, 감금, 임금체불, 쓰레기네, 그죠? 또는 그보다 더 심한 일을 겪었다고 증언했어. 자, 그래서 미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미국의 시민사회 단체 밑줄 좀. 자,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권리 보호 밑줄, 증진 밑줄, 캠페인 동그라미, 캠페인을 벌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유엔 인권 기구와 세계 노동 기구에 보고하여 언론을 통해 알리는 활동, 동그라미.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해결 방법, 대응 방안,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캠페인, 그리고 두 번째 언론 홍보. 자, 근데 이 대응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니? 시민단체가 하고 있죠. 뭐야? 민간에서 하고 있어요. 민간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정부도 나빴어.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지원도 안 해줘. 부정적. 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했어? 정부는 하는 게 없어. 그럼 얘는 뭐에 대응해? 민간의 대응입니다. 민간의 대응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 한편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주 노동자들을 현대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미국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비판과 인권 개선 활동을 반기지 않는다고 보도한다. 도움 안 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 인력 파견의 긍정적인 요소는 뭘까요? 긍정적인 요소는 아까 여기 얘기했죠. 해외 송금. 자, 그래서 해외 송금에 의해서 GDP 증가. GDP. 국내 총생산 GDP의 증가.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리고 해외 취업 증가. 자, 그리고 소득 증대. 돈 버니까 소득 증대. 이게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R을 보겠습니다. 자, R을 보면 이 R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쫙 긍정과 부정. 선생님 지금 하는 방식이 뭐야?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방향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그래서 논술을 볼 때는 지문 안 좋아. 안 중요해. 논술 개념 이론 안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논제 분석이야. 논제 분석을 정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 그 방향으로 글도 읽고 답안도 그 방향으로 쓰는 겁니다. 논제 분석에서 억울해지면 그 논술 시험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분석하는 것도 글에 읽는 방식도 뭐야? 논제 분석을 통해서 논제에서 얘기한 조건에 따라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너희는 독해를 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여기 봅시다.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산업과 함께 2차 전지 산업은 여기 2차 전지 산업 또 뭐고? 그리고 얘는 뭐야? 2차 전지 산업이네.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얘기네요. 2차 전지 사업. 자, 그럼 잘 봐봐. 정부가 지정한 4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중 하나입니다. 자,
2차 전지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0.8%에서 2023년 1.6% 증가하면서 해당 산업은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수출입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수출입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래. 자, 그러면서 2차 전지의 원료는 흑연, 니켈, 코발트 등 천연 광물이 대부분인데 주요 경쟁국인 중국이 지원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차 전지 핵심 광물 중 하나인 흑연의 전 세계 채굴량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흑연을 주로 중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입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 천연 흑연 수입 동향 그리고 인조 흑연 수입 동향 보면 자, 이 표 나오는 선택 어떻게 하라고 했니? 표 나오면 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찾아가고 있다. 종속변수 그리고 변화량과 특이점. 쟁변 상트 요 항상 기억하라고 했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변화 증점. 자, 그럼 여기서 뭐야? 여기 변화량은 어떻게 돼? 자, 대중국 수입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 근데 중국 외 수입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인조 흑연도 마찬가지야. 대중국 수입은 점점 증가하는데 중국의 수입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2차 전지 시장의 확대로 자, 국내 기업은 상대적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배터리 용량, 충전 속도, 안정성, 다반면 제품 성능을 비약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뭐야? 연구 개발 투자.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자, 이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영향은 첫 번째 이걸로 인해서 이게 지금 4대 산업에 들어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국부가 증진된다. 국부 증진 그리고 고용 증진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요? 자, 연구 개발 투자, 연구 개발 투자 자를 통해서 뭐한다? 경쟁력을 확보한다. 경쟁력 확보.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럼 여기 부정적인 것도 있겠죠. 자, 부정적인 건 뭐냐면, 자,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전기차, 전력망 등 다른 분야로의 파급력이 큰 2차 전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고 수익 강물의 자립화를 위한 국내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특화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시설 구축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부정적인 걸 봐봐. 최근 땡땡 배터리주 전략팀의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된 김 부장은 얼마 전 중국에서 흑연 채굴 과다로 지하수 오염 등 채굴지의 자연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는 뉴스와 함께 중국 상무부가 자국 내 환경 및 청단상 보호를 위해 흑연의 채굴량을 줄이고 일단 자, 중국의 수출을 채굴량을 줄입니다. 자, 근데 여기 우리가 이 표를 보면 어때? 표는 해외 의존도는 높아.
해외 의존도는 높은데 중국 수출은 점점 줄어들어. 자, 그러면 해외 수출을 통제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자, 이에 김 부장은 국내 공장의 흑연 재고 추가 비용을 요청합니다. 자, 여기 밑줄 쳐볼까? 자, 국내 공장 흑연 재고 추가 비용을 요청하고, 자, 요청 밑줄. 자, 구매팀을 통해서 아프리카 국가 등 흑연 수입 대체 국가라는 대체 국가 물색하고 있다. 자, 흑연 수입 대체 국가 물색 밑줄. 자, 무엇보다도 김 부장은 정부가 중국과 핵심 광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 여기 밑줄 외교적 노력 강화 밑줄. 아, 그러면 요건 뭐예요? 요거는 대응 방안이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자, 여기에 따른 대응 방안이 뭐야? 대응 방안. 뭐야? 첫 번째. 국내 공장. 국내 공장의 흑연 비축량을 증가한다. 흑연 비축량을 늘린다. 늘려줄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뭐예요? 수입을 대체할 국가를 물색한다. 수입 대체 국가. 지금은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잖아. 수입 대체 국가 물색. 근데 중국이 줄이니까 다른 국가에서 수입할 수 있는 국가 어디 있는지 물색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자, 정부가 외교적 노력해야 된다. 정부 간 외교적 노력. 요런 대응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자, 마에서 얘기한 거 하나, 둘, 셋, 넷 쓰고, 그리고 다에서 아에 무형이 확대되면서 긍정적이와 부정적이야. 자, 여기 다 여기 긍정적이와 부정적. 그리고 사 긍정적이와 부정적. 그리고 긍정적이와 부정적. 그리고 얘네들의 대응 방안. 자, 다의 대응 방안 요거. 사의 대응 방안 요거. 그리고 아의 대응 방안 요거. 쓰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합격할 수 있는 팁. 자, 이 대응 방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니? 자, 봐봐. 다의 대응 방안. 비자 발급을 축소하고, 비자 수수료를 인상하고. 자, 요거는 누구의 대응 방안이에요? 누구의 대응 방안이에요? 그렇지. 정부의 대응 방안. 자, 그럼 얘는 자, 캠페인을 하고 언론 홍보하고 누가? 민간이. 왜? 정부는 소극적이고 부정적 대응한다. 얘는 뭐야? 민간 대응 방식. 그럼 얘는 국내 공장 확대, 흑연 비축량 확대, 수입 대처국가 물세. 얘는 누가 하는 거니? 기업이 하는 거지. 얘는 뭐야? 민간이 하는데 요거 정부가 외교적 노력. 요건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특징 가죠? 민간과 정부의 공존입니다. 그래서 요거 까지 쓰고 마무리하면 퍼펙트. 자, 그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지문을 분석하고 요 순서에 맞춰서 어떻게? 자, 말에 대한 내용 1번, 그리고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서술하는 건 2번, 그리고 대응 방식 분석하는 건 3번. 이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쓰면 되는데 몇 자 쓰라고 하니? 얘도 900자네. 그러니까 뭐야? 300자, 300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합니다. 자, 홍익 때는 이렇게 풀면 돼요.
요게 홍익대 유형의 문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최근 기출 문제부터 좀 오래된 기출 문제까지 항상 논술 문제는 한 5, 6년의 주기로 문제 유형이 바뀌고, 그리고 바뀌지 않더라도 어떤 지문의 난도나 아니면 문제가 세부적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다변화된 어떤 문제들의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최근 기출문제부터 오래된 기출문제까지 순차적으로 풀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다른 논술 수업 때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이 지금 8회차로 구성을 했어요, 논술을. 근데 8회차 논술을 하는데, 자, 너희들이 아무것도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독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정답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너희들 읽고 써!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해. 그럼 너희들이 읽는 거에서부터 막힐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처음에 논술 수업을 시작할 때는, 파이널 수업을 시작할 때는 3회차 정도는 내가 먼저 해설해 줍니다. 이렇게 읽고 이렇게 논술 분석을 하고 이렇게 너희들 답안 쓰면 돼. 그리고 4회차부터는 너희들이 직접 써보는 거야. 너희들이 먼저 독해를 하고 답안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설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오늘은 홍익대 첫 번째 수업으로 선생님 먼저 1번과 2번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그 논제 분석하고 지문 독해하고 답안 작성까지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지 그 밑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수업할 때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동일한 독해 방식으로 동일한 내용 전달로 동일한 연습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홍익대 논술은 별거 아니구나, 껌이구나, 홍익대 논술에 대한 자신감이 붙을 거고, 그러면 너희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합격증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문 분석이 끝났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너희들이 한번 원고지에다가 글을 써서 어떻게 글을 조직하고 구성하면 좋을지, 어떤 표현들을 쓰면 좋을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뒤에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찍을 친구들은 글 쓸 때 참고할 친구들은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희들, 완전 너희들 시간이야. 너희들 글을 쓰고, 글을 쓰면 두 문제니까 한 문제 쓸 때마다 선생님한테 주세요. 너희들 두 번째 문제 쓸 때 내가 첨삭을 해서 너희들한테 불러서 첨삭을 해줄게. 오케이? 그리고 2번 문제는 너희들 다 끝나고 하나씩 불러가면서 할 겁니다. 오케이. 수고 많았습니다.